안녕하세요. 강사 최혜옥입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아까시꽃이 향기가 너무 진하게 퍼지는 5월이에요. 이 향기로운 5월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뵙게 되다니 좀 아쉽죠, 그죠? 참 이제 연두색이었던 숲이 점점 초록색으로 변해가고 있고 아름다운 꽃향기들도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오늘은 여러 선생님들이 잘 못 봤던 혹은 봤지만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에 관한 설명,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숲으로 찾아갈 때 예전에는 못 봤는데 이게 보이네, 그런 새로운 아름다움들을 아마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비대면 영상 촬영 세 번째, 제목은 제가 생명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계곡으로 향해서 한번 같이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생명의 계곡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숲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은 이끼의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이끼는 번식을 할 때 꽃을 피우거나 씨를 맺는 그런 식물이 아니죠. 그래서 포자라는 아주 부드러운 가루를 만들게 되는데 이 가루는 아주 곱기 때문에 어떻게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주머니 안에 포자를 넣습니다. 이 포자는 다 익으면 뚜껑이 열리면서 아주 작은 바람결에도 드라이 아이스처럼 푹 날아가는 것을 목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단 몸을 낮춰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지 보이는 그런 신비로운 생명 현상을 여러분이 재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별 여행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지구가 우주에서 탄생한 거는 벌써 45억 년이나 됐다고 하죠. 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여기에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구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막이 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그리고 소금 사막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두 사진 다 남미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소금 사막에 살짝 비가 와서 그 빗물에 비치는 하늘이 비쳐서 어느 게 하늘이고 어느 게 소금 밭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소금 사막에서도 어떤 풀이나 식물들이 살 수는 없겠죠. 자, 또 이런 빙하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빙하가 많이 녹아서 기후가 점점 지구온난화, 기후이변,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기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에서는 많이 살펴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빙하 속에는 현재 식물이 살지는 못하겠지요. 자, 제가 이번 여행 때 볼리비아를 갔었습니다. 카탈라곤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 사륜 차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을 달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서너 시간 달려서 갔는데 정말 먼지도 어마어마하게 나서 그때는 마스크 생각은 못하고 스카프로 얼굴을 싸매고 그리고 이 사막길을 달렸는데 가니까 이렇게 황량한 듯 하면서 이상한 곳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여기에 발을 디딘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기가 지구별이 맞나? 제가 무슨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풍화작용에 의해서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만 잔뜩 있고요. 아랫부분에 보이는 부분들이 약간의 녹색을 띤 식물같이 보이는 이런 작은 구름들로 뒤덮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살짝 좀 걸어가 보니까 이렇게 작은 물줄기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고도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얕은 물이었는데 이 계곡 이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큰 호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호수가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생긴 그 호수의 물이 이런 평지를 흐르면서 생태계를 형성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풍경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감동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고 가운데 부분에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들이 보이죠. 녹색 식물들이 보이는데 그 녹색 식물들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작은 하얀 별꽃 같은 것들이 그 주변에 하얗게 바닥에 피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물줄기가 없는 다른 부분에도 그렇게 아주 바닥에 바짝 붙어서 피는 그런 흰 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신비했던 것은 그 물줄기 근처 어느 곳인가 보니까 작은 연못처럼 물이 조금 고여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숲에서 간혹 만나는 작은 실잠자리 2마리가 짝짓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카메라를 두고 가까이 가서 찍으면서 그 눈을 보니까 제가 우리 숲에서 만났던 그런 실잠자리하고 눈이 똑같았어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태초에 아무 생명이 없던 곳이 이렇게 물로 인해서 작은 생명들이 서식하고 살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별의 생명체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 이후에 사람들도 그 속에서 생겨날 수 있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카탈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시작, 아무것도 없던 지구별 육상에 어떻게 생명이 있는 물 속에서 육상 속으로 진출을 하면서 어떤 생명들로 이 지구별이 푸르게 변화해 왔는지 그런 시작점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제가 월정사를 갔을 때 그 월정사에 다리가 있어요. 화강암으로 만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전체가 이렇게 알록알록하게 누가 마치 예쁜 그림을 벽화를 그려놓은 것 같은 무늬들이 있어서 한참 오래전에 찍어주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바로 살아있는 애들이었어요. 지의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바위옷이라고 혹시 바위옷에 물을 끼얹어서 돌멩이로 문질러서 손톱에 발라보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안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물가에서 그러고 놀았었거든요. 바위옷이라는데 그 바위옷에다 물을 뿌리고 돌멩이로 문지르면 불그스름한 물이 나와서 그것을 손톱에 발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지의류로 염색을 한다는 거 보면 얘네들이 정말 다양한 색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의류라는 것은 균입니다. 곰팡이, 버섯 이런 것처럼 균인데 얘는 혼자서 균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균의 조류, 녹조류라고 하는 물에 사는 생명들이 올라와서 같이 사는 균입니다. 그러니까 지의류, 바이옷은 균들이 조류, 바닷말 같은 조류 그러면 흔히 우리가 파래나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먹는 게 왜 있죠? 녹색 식물 가루로 내서도 먹고 이렇게 정으로도 만들어서 먹는데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안 나네요. 자, 파래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균은 곰팡이 같은 애들은 생활 장소나 물 그리고 무기물질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 물속에서 올라온 아까 같은 조류, 녹조류 같은 애들은 거기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게 지의류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백두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정말 예쁜 그림 같지 않나요? 다양한 지의류가 붙어 있어서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새로 사진을 찍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그거를 이제 확대해 놓은 건데 아주 아름답고 정말 예쁩니다. 색들도 다양하고요. 여기에 사는 그런 균이나 그런 애들이 조류나 이런 애들이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색, 다른 모양으로 피어나는 거겠죠. 얘는 이름은 천공지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곰팡이나 이런 세균들은 좀 하등한 거죠. 그죠? 포자로 번식을 하는 그런 균류와 아까 말씀드린 조류가 같이 모여서 사는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의류를 한번 더듬어 볼까요? 자, 지의류는 지구별에 생명을 부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얘네는 뿌리가 있거나 그래서 뿌리로 물을 빨아 올리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지방 같은 데 빙하가 녹아서 남극이나 이런 데가 바위 투성이들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애들이 바로 지율입니다. 그러니까 녹조류와 또 균류들이, 곰팡이들이 같이 공생을 하면서 살 수 있죠. 그래서 사막에서도 살 수 있고 화산 지역이나 어디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주 태초에 육지에 식물이 살 수 있는, 물에서 올라와서 육지로 진화된 그런 식물이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한 생물이 바로 지으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기물을 흡수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기 중에 있는 무기물들을 흡수합니다. 여기에 있는 지으류는 아주 작은 깔때기 같이 생겼죠. 그래서 깔때기 지으류라고 하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바위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런 예쁜 모양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들을 조금 크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저희랑 같이 숲활동하신 선생님들은 루페 있으시죠? 확대경 그런 것들을 갖고 가서 들여다보시면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한 8배 크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으류는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무기물을 흡수하고 뿌리도 없이 살 수 있어서 생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생명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 전 세계의 지으류는 한 2만 종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제가 도감이나 아니면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씩 그 숫자는 차이가 나는데 사실 뭐 2만 종이다 이런 부분, 18,000종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책자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부분을 제가 옮겨 놨습니다. 일본이 이런 지으류 중에는 조금 연구가 앞서가고 있어서 일본은 한 1,500종, 한국은 한 반 정도 되는 700종이 보고된 종이 그 정도 되는데 지으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그 월정사 달인 안간에서 보셨던 것처럼 납작하게 고착 딱 붙어 있는 지으류 종류가 있고요. 지금 2가지 지으류가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잎사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잎사귀 모양의 엽상 지으류가 있고요. 또 나무 가지 모양을 하고 있는 수지상 지으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느 그 박사님들이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계셔요. 그 박사님이 유튜브에서 보니까 제주에서 엽권 지으류라는 게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 곶자왈에서만 발견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있는지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착지, 붙어있는 고착지, 잎사귀 모양을 한 엽상지, 그리고 나뭇가지 모양을 한 수시상 지으류는 이미 다 익히 알려진 거고요. 엽권지는 지금 더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개방산 갔을 때 거기 나무에서 찍은 건데 이 밑에 있는 애들 보면 꼭 작은 벌레들이 기어가는 것 같죠. 애벌레 같이. 사람들은 이걸 문자, 상형 문자 비슷하게 아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지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정색이라서 검은 문자지의라고 부르는데 이 지의류들은 공기 중에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하죠. 나무나 자기가 붙어 사는 곳에. 그리고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지으류는 제가 아까 균이 조류를 안고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제일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균사들 있죠. 우리가 버섯 같은 거 이렇게 뽑거나 그런 밑에 실처럼 크다란 실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걸 균사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단단한 암석 사이로 그 균사를 내립니다. 식물로 보면 뿌리처럼. 그래서 그 단단한 암석 사이로 균사리들이 들어가면서 그 단단한 암석이 깨진대요. 그래서 암석을 점점 깨트리면서 그것들이 토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살 수 있는 부드러운 토양을 양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으류라고 해요. 그리고 또 사막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생물 이런 표면을 서로 얘네들이 엉켜 살면서 방석처럼 점점 엉켜 나가면서 땅 위를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피막이 형성돼서 말하자면 덮개처럼 형성이 돼서 황사나 이런 것들이 날아서 입자화해서 날아가는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걸 저감하는데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지유라는 부분들이 생태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측면을 생각하시면 아마 좀 더 마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애가 바로 문자지의예요. 상형 문자 그려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가운데 세로로 있는 선은 그 지의가 아니라 그 나무가 원래 갖고 있는 피목입니다. 나무고 옆으로 알록알록하게 검정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애들이 지의류죠. 그런데 이 지의류는 그 오염된 곳에서 살지 않습니다. 얘네가 태초에 처음에 첫 생명인 것처럼 뭐라 그럴까, 공기가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거나 그러면 얘네가 사라집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의류가 살아있다 이런 곳은 여기는 상당히 환경이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지표화할 수 있는 대기 오염 지표 식물로죠. 생물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얘네들은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산도를, 산성, 알칼리성을 체크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도 이 지의류에 있는 특별한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만든다 그래요. 향수의 원료, 약품. 그리고 얘네가 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지의류가 유전자를 형성을 한대요. 그래서 유전 물질을 만들어서 유전자를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유전자 지원이 된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사람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약이 현재 그런 부분이 거의 많이 화학 성분은 거의 밝혀냈고 그것들을 어떻게 인체에 응용할 수 있게끔 배양하는지 그런 것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외부 환경 물질에 대응한다라고 하는데, 즉 어떤 면역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의류가 갖춘 2차 대사산물, 그러니까 지의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살면서 만들어내는 화학 성분이 항암, 항염, 항당뇨, 항비만 이런 효능이 이미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2차 대사산물, 즉 그런 것들이 양리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물질인데 전혀 이전에 없는 신규 천연 화합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희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약품에 관한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새로운 신약이 개발된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어쩌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지의류들이 앞으로 지금 IT 산업이 아닌 이 지의류가 우리의 새로운 어떤 미래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지 모르죠. 그죠? 참 정말 신기하고 신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디서나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지표면 약 80%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석을 쪼개기도 하고 새로운 토양을 만들어서 사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생물이죠. 얘는 아마 그 나무처럼 수지상지라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나무 줄기처럼 이렇게 공중으로 솟아올라서 나무지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끝에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포자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번식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나고는 제가 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었는데요. 정말 예쁘죠. 큰 나무 등걸이 아주 썩어서 거의 부서질 정도의 나무 등걸에 살고 있던 애예요. 처음에 보는 순간 얘가 지의류 같은데 정말 이상하고 정말 예쁘게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아마 한 50장 이상은 찍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얘가 사슴지의류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수지상지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렇게 나무 줄기처럼 서 있죠. 근데 끝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돼서 그 부분이 이제 포자를 날리거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지의류에 관해서는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재밌고, 이런 사슴지의류가 뭐 영국 병정지의류 이렇게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숲에서 만나면 굉장히 예쁜 그런 지의류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지의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버섯이라고 부르는 서귀버섯 있죠. 서귀버섯은 버섯이 아니라 바로 지을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섯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균의 조류가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 지을입니다. 요새 또 송나라는 물질이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죠.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찍은 건데 그때는 송나인지 모르고 찍었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송나더라고요. 저렇게 공중거리 한 것처럼 우리 틸란디시아 뭐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화원에서 사다 걸기도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숲에 가면 길게 수염처럼 늘어져 있거든요. 아마 그런 애들이 지을의 종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 우리가 먹는 서기가 버섯이 아니라 지을이었어?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면 지을이가 우리 집안에 사실은 아주 흔한 건데 우리가 잘 무심코 지나갔기 때문에 몰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만나라는 거 아시죠? 구약 성서에 먹을 게 없을 때 그저 기도를 했죠. 먹을 걸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를 받았잖아요. 그 만나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에 와서 이런 접시지으라는 지을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살고 있는 게 이란이나 아프리카 동북부에 사는데 지금 얘는 마른 모양이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책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제가 올린 건데요. 우리가 만나라고 불렀던 이 접시지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서기 버섯보다 아주 오래전의 지을인데 얘가 좀 두툼해서 사실 마르면 좀 건빵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리를 하려면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생명줄을 이어갈 수 있을 때 어떤 비상식량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만나는 만나가 바로 접시지과에 속하는 이 아이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도 지을이었구나. 그러면 진짜 지을은 아주 태초에 물에서 육상으로 올라왔던 게 지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만나를 정말 비상식량으로도 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재미있는 이익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설이 다른데요. 이제 태초에, 지으류가 아무것도 없는 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조류와 균류가 서로 공생을 하면서 이제 붙어서 살고 바위나 나무나 어디나 붙어서 살고 걔네들이 토양을 만들면서 그 위에 이끼가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그런 설명을 하시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니까 지으류가 없는데도 이끼류들이 먼저 있는 곳도 있더라.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으류가 반드시 먼저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숲에서 보면 지으류나 이끼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선구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군가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아서 토양을 생성하고 다른 식물들, 예를 들어서 열화해살 잎풀이라든가 아니면 관목이라든가 이런 다른 식물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토양을 생성을 해주는 식물들을 우리는 선구식물이라고 하는데 이끼류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끼류는 보통 책을 찾아보시거나 그러면 선태식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 이끼나 이런 지으류들이 일본 쪽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자로 표기된 것들을 쓰는데 우리말로는 이끼류 하시면 될 거고요. 선태식물은 뭐고 이끼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끼 선자와 이끼 태자를 써서 결국은 선태식물이라는 뜻이 이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끼류는 식물로 본다 그러면 녹조류, 아까 물에서 올라온 녹조류와 우리가 흔히 고사리, 고비 이런 걸로 일컫는 양치식물의 중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녹조류는 물속에
육지로 치면 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녹조는 물속에 사는 물풀이죠. 파래. 제가 아까 생각 안 났던 게 크로렐라였어요. 그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었네요. 크로렐라, 파래 이런 애들이 녹조류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속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살면서 생명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지에서는 풀들이 자라나야 풀들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 있고 또 초식 동물을 먹는 육식 동물이 있고 이렇게 먹이 사슬이 이어지는 것처럼 물속에서는 녹조류들이 그런 식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끼 종류는 전 세계에서는 뭐 한 15,000종, 16,000종 정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백과사전엔 24,000종이 나와 있는 데도 있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보고된 것들이 한 700여 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크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끼는 소리끼라고 보이는 소나무처럼 생긴 소리끼 종류, 그리고 우산이끼라 그래서 오염된 곳에도 잘 살더라고요. 우산이끼는 그래서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우산이끼 쪽, 그리고 뿔처럼 생긴 이끼는 세 종류가 보고가 되었다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숲이나 계곡부에서 만나는 이끼는 소리끼 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염된 하천이나 물가 근처에서 이끼들이 물론 습기가 있는 곳에 많이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게 고여 있거나 썩은 물 이런 데도 우산 이끼는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끼들이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게 한 700여 종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은 아무 데서나 잘 살아요. 지혜류처럼. 그래서 바위에서 특히 많이 살고 있고요. 또는 곤충들이 죽은 사체나 뭐 이런 데도 살아요. 그리고 이 이끼는 굉장히 작은 생태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람인 저희가 보면 작은 이끼로 보일 수 있지만 작은 곤충들이나 진드기처럼 작은 애들이 본다 그러면 저기는 굉장히 울창한 밀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작은 생물들이 삽니다. 그래서 곤충들도 살고요. 진드기 종류도 살고요. 또 쥐들도 집을 짓기도 하고요. 새들은 마른 이끼를 뜯어다가 아기 침대로 삼습니다. 집을 짓고 거기다 부드러운 이끼로 집을 짓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이끼는 말랐을 때는 제가 죽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갈색이 되었다가도 비만 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새들이 물어다 놓은 새집에서도 비만 오고 적당한 환경만 되면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아기 침대 이끼들이 다시 살아나서 거기서 또 다시 번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저기 살면서 다른 식생들이 아까 지혜류처럼 다른 뭐 여러 해살이 풀이나 작은 나무들이 와서 뿌리를 뻗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생의 천이라고 하는데 숲을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기초 단계의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끼는 가장 오랜 화석으로 남아있는 것이 한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년 정도의 화석들이 발견된다고 하니까 뭐 진짜 아주 오랜 식물이죠. 그죠? 제가 이건 청태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뾰족하게 나와 있는 애들이 이끼 주머니, 포자낭이라고도 하고 이끼 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는 애들이 솔잎 모양의 그 녹색이 보이시죠? 그죠? 걔네들이 이끼고 위에 나와 있는 애들이 이제 포자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바위인데요. 이 바위 자체를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 지렁이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아주 밀림을 만들어 주죠. 자, 얘네들은 땅 위뿐만 아니라 썩은 나무, 그리고 죽은 뭐 바위 표면, 물속, 뭐 동물이 죽은 것, 뭐 나뭇잎 썩은 것, 어디든지 질소가 풍부한 곳에는 다 삽니다. 그래서 얘네는 성장 환경이 한 온도가 한 25, 광합성이 한 25도 정도 되는 빛인데 약 일출할 때의 밝기나 일몰의 밝기 이럴 때까지도 광합성이 다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빛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나무 그늘이나 아니면 습지, 빛이 잘 안 드는 쪽에서도 빛이 살짝만 들어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류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이끼 굉장히 예쁘죠.
얘는 구슬 같은 게 달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슬이끼라고 불러요. 조개 아마 포자 주머니일 것 같아요. 구슬처럼 생긴 게. 근데 얘뿐만 아니라 모든 이끼들은 자기 몸보다 한 5배 정도 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탄 이끼라는 이끼는 무려 자기 몸보다 25배 정도의 물을 머금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수나 가뭄을 방지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숲을 녹색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 있는 곳에 땅 아래쪽에 여러 가지 터널이 있죠. 뭐 개미 터널, 지렁이 터널, 두더지 터널, 나무 뿌리 터널, 이런 작은 여러 가지 공극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비가 오면 그 구멍 속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숲이 품고 있는 물이 녹색 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다가 가물거나 이럴 때는 거기서 졸졸졸 흘러나오면서 숲을 적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끼들도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많은 물을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녹색 댐의 일부로서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숲을 같이 유지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애는 저는 처음에 얘가 무슨 아주 어린 나무들인 줄 알았어요. 아마 학자들도 향나무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소리끼 종류인데 향나무를 닮았다. 그래서 향나무 소리끼라고 부르는 이끼 종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애는 제가 얘는 올해 처음 만났는데요. 약간 고사리처럼 생겨서 고사리인데 참 작은 고사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고사리가 아니고 이끼더라고요. 가운데 부분이 약간 붉은색이 나서 사람들이 아마 붉은 털, 깃털, 이끼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얼마나 쌩쌩하고 얼마나 아이들로 치면 한 5살 느낌? 그런 느낌이 아주 탱글탱글하고 아주 똑똑해 보이는 그런 이끼입니다. 정말 만나면서 아주 반가웠던 이끼예요. 붉은 털, 깃털 이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애는 작은 바위를 이렇게 몽땅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윤이끼라는 이끼 쪽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디언들이나 무슨 제사장들 아니면 옛날에 농부들이 썼던 도롱이, 물론 이끼 자체가 도롱이 모양은 아니지만 그 바위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농부들이 비 올 때 어깨에 둘렀던 도롱이 같은 느낌을 주는데 얘는 아마 반짝반짝 윤이 난다 그래서 윤이끼일까요? 이름이 윤이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는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도 제가 바위를 덮고 있는,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큰 포대기 같이 생긴 이끼를 보셨죠? 그 이끼예요. 그러니까 소리이끼기는 한데 소리이끼 중에서 좀 커서 큰 솔이끼라고 부릅니다. 위에 보이는 포자 주머니들이 있는데 이제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끝이 약간 볼록 꼭지처럼 나와 있죠. 나중에 저 꼭지가 뚝 떨어지면서 가운데가 동그란 모양이 됩니다. 그럴 때 작은 막대기로 저 포자 주머니를 톡 건드리면 거기서 그 포자들이 포로 날아가는 걸 관찰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숲에 가서 해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는데 어른들도 재밌어 하고 신기해 합니다. 자, 얘도 이끼 종류입니다. 얘는 제가 제주도에서 찍었던 애 같은데요. 평평한 바위 위에 아마 뭐가 동그란 게 올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구형을 만들고 있는데 얘도 아주 싱싱하고 부드러운 느낌. 만져보면 실제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이끼를 관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눈을 감고 손으로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촉감을 이용해서 느끼는 이끼의 촉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확대경으로 한번 들여다보게 하고요. 그리고 코를 대고 한번 향기를 맡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이끼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숲에 가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눈을 감고 손으로 만져보세요. 한 가지 감각을 닫으면 다른 감각이 더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촉감을 느낄 때 눈을 감으면 훨씬 더 그 촉감을 강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보이는 애가 우산 이끼입니다. 우산 이끼는 지금 위쪽에 보시는 애는 이제 위로 이렇게 삿갓같이
긴 자루를 올려서 아주 길게 한 30cm까지 뻗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페레니 우산 입기와 흡사한데 여러 선생님들이 제 말만 믿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페레니 우산 입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는 애는 우산 입기인데 얘는 암수가 딴 그루라서 오른쪽에 있는 애와 왼쪽에 있는 애, 오른쪽에 있는 애가 암그루, 왼쪽에 있는 애가 수그루입니다. 같은 아이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아이는 이제 얘도 우산 입기인데 제가 오염된 하수 같은 데 많이 살고 썩은 나무 든 걸 이런 데 많이 살아요. 근데 쟤를 크게 보시면 가운데 약간 혓바늘처럼 도돌도돌 도단한 게 있거든요. 오돌도돌하게. 저거를 룻배로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포를 배우는데 느낌이 딱 그 느낌이 납니다. 제가 아쉽게 저걸 확대 사진을 하나 올려놓을 걸 선생님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 여분을 남겨두려고 아마 그냥 왔나봐요. 한번 룻배로 확대해서 보시면 정말 학교에서 세포 그림을 그렸던 생각이 다시 나실 거예요. 얘는 우산이끼라는 이끼 종류입니다. 다음은 양치식물입니다. 양치라는 것은 제가 일부러 한자를 올려놨는데요. 양의 이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식물 종류는 얘가 가지런히 난 잎 모양이 양의 이빨처럼 가지런히 나 있다. 그래서 양치식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얘도 4학년 전쯤에 출연을 했다 그래요. 예전에 고사리는 그 시대에 4학년 전에 출연해서 그 이후에 석탄기 막 이런 무렵에는 고비, 고사리 이런 애들이 한 키가 8m 정도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양치식물들이 아파트 한 11층 높이 정도로 컸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했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꺼내 쓰는 석탄들이 이 시대의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석탄기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우리 지구연대를 보면 석탄기에 있던 애들이 거의 양치식물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아름들이 큰 나무처럼 컸다가 키도 막 아파트 11층 높이 이런 애들이 지각 변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쓰러져서 토양에 묻혔는데 그 무렵에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썩지 않고 그대로 그 땅 속에서 석탄화가 되었죠. 석화가 되고. 그래서 규화목, 화석화된 화석들이 있는 나무들 뭐 이런 것들도 지금도 많이 발견이 되고 또 그런 것들 전시한 박물관도 우리가 가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작은 사진이지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양치식물들이 보입니다. 지금 뒤쪽에 이렇게 크게 서 있는 애도 있고요. 앞에 곱슬머리 같이 보이는 작은 고사리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양치식물은 양치류, 석송류, 속세류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거의가 다 이제 양치류, 양의 이빨처럼 생긴 그런 고사리 종류죠. 이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피는 부분은 색깔도 연하고요. 또 어떤 애들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는 애들도 있고 서로 다릅니다. 근데 얘네는 고사리나 이런 양치류라고 일컫는 식물들은 꽃이나 씨앗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만들어서 뿌리로 보내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딱딱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관다발 식물인데 그 관이 있는 다발 식물 중에서 얘네는 꽃이 피지 않는 민꽃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꽃이 피는 식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그 대신 꽃이 피거나 씨앗을 만들지 않는 대신 생식을 포자, 아까 말씀드린 주머니에 들어있는 고운 가루같이 생긴 포자로 생식을 하지요. 종류는 지구상에 한 10,000종 이상의 분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75%는 열대지방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열대지방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북미에도 한 400여 종, 그리고 유럽에 한 150종 정도가 알려져 있고요. 한국에는 한 350여 종류가 자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유럽이 152여 종이 보고되고 있다는데 한국엔 350여 종이다 그러면 아마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거나 다른 데보다 살 수 있는 환경이 더 좋거나 뭐 그런 데서 연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얘는 제주도에서 제가 찍었던 애인데요. 바위손.
부처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한동안 이게 사람 몸에 엄청 좋다 그래서 막 남획을 해서 막 사라져간다 소리가 날 정도로 사람들이 몰래 뽑아가기도 하고 또 기르기도 하고 화산 지역에 그때 오름에 갔더니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양치식물에 속합니다. 자, 얘는 지금 아래쪽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 어떤 애들은 그 생식하는 기관을 잎사귀처럼 보이는 부분에 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달라요. 그래서 앞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작년에 그 포자를 달고 있던 생식엽입니다. 그걸 생식엽이라고 하고 우리가 잎처럼 보이는 부분을 영양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장하는 잎과 번식하는 잎을 따로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잎이라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눈으로 보기에 그래서 초록색과 앞에 보이는 어둡게 보이는 애는 작년에 생식 부분에 관여했던 줄기입니다. 생식 줄기와 옆에 있는 애는 영양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제주도에서 만났던 아이고요. 얘는 거미고사리라 그래서 지금 길쭉하게 보이는 부분이 쭉 뻗어 나간 다음에 그 맨 끝이 닿는 부분에서 다시 또 태어납니다.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미발처럼 길게 나가서 그 끝에서 또 나가기 때문에 거미고사리라고 하는데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바위 틈새, 이끼 잘 자라는 틈새에서 자주 만나실 수 있어요. 얘는 청태산에서 만났던 아이인데 이 가장자리에 길 가장자리로 이렇게 줄지어서 선 모습이 마치 어떤 보초병들이 영국 병정들 딱 서 있는 위용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름 봄에 사진 한 장 찍어 보았습니다. 얘가 아까 저는 이걸 보면서 곱슬머리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아주 작게 피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만져보면 아주 보들보들하고요. 색도 아주 아기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색들을 가지고 있고 곱슬머리 아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얘도 제주도에서 찍었던 아이예요. 이런 애들도 다 양치식물에 속합니다.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보셨던 이런 아이들은 아까 양치류, 석송류, 속세류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양치식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양치류입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저는 얘가 양치식물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석송류라고 해서 이렇게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이런 애들도 양치식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석송류는 옛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 그럴 때는 키가 한 40m까지 컸다 그러고 지름이 2m였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드리 나무였겠죠. 그죠? 키가 한 30m 키에 지름이 2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대단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변하고 지구의 나이가 점점 들면서 환경에 맞게 이렇게 작은 아이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송류들은 이렇게 지금 왼쪽에 보시는 애는 제가 이제 이정모라는 분이 아마 이쪽에 양치식물에 관해서 많이 굉장히 재미있게 많이 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3억 5천만 년 전의 지구. 미생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탄 공장을 만들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거나 오른쪽에 보시는 애들이 다 석송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생겼던 애들이 그냥 땅속에 묻힌 거죠. 그죠? 이렇게 크게 자랐던 애들이.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애가 아마도 최초의 육상식물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후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석송류라고 일컬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깊은 산, 약간 계곡부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속세류. 그러니까 이 속세류는 자, 이거부터 보여드릴까? 얘는 쇠뜨기는 우리 흔히 많이 보이시잖아요. 쇠뜨기는 소가 아주 좋아하고 잘 뜯어먹는 풀이라서 소가 뜯는 풀, 그래서 쇠뜨기란 이름이 붙었는데 얘가 사람도 먹을 수 있다 그럽니다. 올해는 제가 늦어서 못 먹어봤고요. 내년에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한동안 이게 굉장히 몸에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풀을 뜯어다 생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나물로도 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어린 잎을 만져보면 정말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을 때 그 고사리 종류가 생식줄기와 영양줄기가 서로 다르게 자라는 거 보셨잖아요. 얘도 다릅니다. 뒤쪽에 초록으로 보이는 애는 영양줄기고요. 앞에 보이는 애들 우리가 어려서 뱀밥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뱀밥이라고 불렀던 애가 얘네가 포자를 날리는 그 번식하는 그런 생식줄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식부터 하고 얘네는 잎이 올라와요. 그래서 잎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런 영양줄기가 올라오기 전에 생식줄기부터 먼저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영양줄기가 보일 때는 생식줄기는 이미 다 없어진 거죠. 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생식줄기가 이렇게 다 큰 다음에 영양줄기가 중간에 올라오면 제가 얼만큼 더 에너지를 써서 이 생식줄기보다 더 커야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포자를 날리려면 이게 엄청 영양줄기가 가로고치겠죠. 그러니까 생식줄기부터 먼저 올려서 포자를 날리고 그리고 영양줄기를 키워내는 새뜨기입니다. 자, 얘도 같은 집안인데요. 얘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영양줄기와 생식줄기 구별이 없고 이렇게 길게 컸다가 그 끝에서 포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맨 위에 피우는데 이 속새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약간 세로줄이 보이시죠? 얘는 속새는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토양 중에 있거나 공기 중에 있는 규소를 규합을 해서 자기 몸에 규산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하나 따서 손톱을 긁어보면 까끌까끌해서 손톱이 갈리거든요. 햇빛에 비춰보면 유리가루를 붙인 것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려면 아마도 옛날에 연싸움 하시던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줄에다 예전에 사금파리 유리가루를 잘게 부셔서 거기다 풀을 먹여서 연줄에다 먹였죠. 그래서 연싸움 할 때 사금파리를 잘 먹인 줄이 서로 연줄 끊기를 하면 이겼던,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날카로운 마모를 시킬 수 있는 유리가루를 자기 몸에 붙여서 자기를 초식동물로부터 먹지 않게끔 자기 몸을 보호하는 갑옷을 만든 식물이 바로 속새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새냐고 묻는데 이름이 속새입니다. 그래서 이 속새 종류는 조금 높은 산, 계곡진 곳에 가면 자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항암 이런 데 좋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많이 캐가기도 하고 지금은 일부러 기르기도 해서 화분에다 심어 기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속새와 새뜨기, 속새류를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지으류, 그리고 이끼류, 그리고 그 다음에 양치류, 양치식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 땅의 토양을 만들어내서 다른 모든 식물들을 키워줄 수 있는 시작식물, 식생천이의 앞단계에 있는 이 아이들을 세 가지 종류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다면 조금이라도 알고 본다면 더 깊이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처럼 지휘류에 한번 빠져보시면 책 최소한 3권 정도는 아마 사실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공부예요. 자, 오늘 이렇게 생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걸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할지 기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